안녕하세요. 삶을 채우는 라디오입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무덥죠? 장마도 다가오고 마음까지 눅눅해지는 계절입니다. 그럴수록 사람 사이 온기가 더욱 그리워지는 법인데요. 오늘은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게 무조건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어느 어머니의 아주 조용하고 단호한 선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누군가의 집이 가족의 공간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자리가 되었을 때 과연 그 안에서 누가 웃고 누가 사라져야 했을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며 느낀 점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간석동에 살았던 올해 65살 최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용한 마을에 혼자 살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지요. 전직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였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 밥을 해오며 내 자식도 다른 애들처럼 잘 먹고 잘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사실 남편은 지훈이가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에 나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 잘 키우는 게 전부였고 새벽마다 학교로 향하던 그 시간이 제 삶의 전부였죠. 한 번도 힘들다고 내색한 적 없고 늦은 밤 퇴근해 아들 얼굴만 보면 그래도 오늘 하루는 잘 산 거라 위로받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제 인생이었고 제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실하게 키워 결혼도 시키고 뒷바라지를 다 해줬는데 그런 말을 제가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 거실에서 들려온 말들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다음 날도 아무 티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뭔가 하나가 툭 하고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지훈이가 5살 되던 해 공장에서 일하다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험금 조금 남긴 거 외엔 빚도 있었고 그때부터 저는 아예 엄마도 여자도 아닌 가장이 됐죠. 학력도 기술도 없던 저는 급식 조리사로 취업해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 없이 일했습니다. 손에 화상 자국이 남고 허리가 휘어도 매달 성실히 모은 적금이 결국 간석동에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가 됐습니다. 그 집 계약서에 제 이름으로 올릴 때 이제는 누가 나가라 하지 않는 집이 생겼다고 밤새 베개가 젖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를 성실히 키워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처음엔 부부끼리 잘 살더군요. 그러다 몇 년 전 지훈이가 조심스레 찾아와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 잠깐만 같이 살면 안 될까?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 지우도 봐야 하고 엄마 집 넓으니까 방 하나만 쓰게 해줘. 처음엔 마음이 쓰였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야지 싶어서 방 하나가 아니라 집 전체를 내줬습니다. 손녀가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도 좋았고 며느리도 처음엔 참 살갑게 대해줬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지우 봐주시고 밥까지 해주시니까 최고예요. 친정엄마 같아요. 진짜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땐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겐 힘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싶었고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무렵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손녀 깨워서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고 거실과 욕실을 쓸고 닦고 장봐온 채소를 씻어 냉장고에 정리해 넣고 지우 하원 시간에 맞춰 간식 챙기고 저녁엔 세탁까지 다 차려야 하루가 끝났습니다. 빨래는 세탁기 돌리는 건 둘째치고 다 마른 수건을 접고 개고 그릇 하나까지 모두 제 손으로 정리했는데 그 누구도 그걸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은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그 말이 참 어쩐지 가시처럼 박히더군요. 더 서글펐던 건 이 집이 분명 제 명의인데도 내가 잠깐 얹혀 사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에 거실에서 TV라도 좀 보려 하면 지우 자야 하니까요 하며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화장실 불이 오래 켜져 있으면 전기세랑 수도세도 생각금 해주세요란 말이 따라 붙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인데 언제부턴가 발 뒤꿈치까지 들고 걷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아직은
내가 도와줘야 할 시기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아이들 힘들까봐 손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믿음도 그날 새벽 거실에서 들려온 단 한마디에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은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찬바람에 무릎이 욱신거려 잠시 일어나 찜질팩을 데우러 부엌으로 나가려는데 거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도 꺼진 채로 소파에 앉은 며느리와 지훈이 작은 소리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돌아가려 했어요. 사적인 대화를 엿드는 건 실례니까요. 나는 그냥 우리도 이제 좀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나 싶어. 지금 집도 4명이 살기에는 좁고 솔직히 너무 불편해. 지우도 혼자 방 쓰고 싶어 하고.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어조였습니다.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좀 정리하고 우리 셋이 살만한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머님은 가까운 데로 원룸이라도 구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어미님도 솔직히 좁고 불편하셨을 거예요. 이건 밀어내는 게 아니라 각자 편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도 요즘 매일 그러잖아요. 할머니랑 방 나눠 쓰는 거 너무 불편하다고. 솔직히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 말들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 퍼즐 하나하나가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정리는 결국 저를 집 밖으로 내보낼 명분짝이었습니다. 그 어떤 배려도 아니었습니다. 소파 뒤에 그림자처럼 선 채 숨을 참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제 심장은 조용히 조각나는 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밥을 올려놓고도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어머니, 오늘 지우 하원은 4시 반이에요 하고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지훈이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 나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변한 게 없었지만 이제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그저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지우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르니 사람들 표정도 하나하나 다르게 보이더군요. 며느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기 시작했고 지훈이는 퇴근해도 제 방 쪽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지훈이가 늦게 퇴근에 들어왔길래 저는 따끈하게 데운 국에 정성 들여 만든 반찬 몇 가지를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지훈아, 이거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도라지 무침이야. 요즘엔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해. 그런데 지훈이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엔 너무 짜요. 입맛이랑 안 맞아요. 그냥 라면 먹을게요. 그 순간 제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입맛이란 말이 그토록 차가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엔 같이 커피 한잔 하려고 거실 소파에 앉은 지훈이 옆에 살짝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훈아, 요즘 회사는 어때? 너무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내가 어릴 때 감기만 걸려도 엄마가 밤새 안고 있었잖아. 지훈이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한 줄이 제 마음을 돌보다 그 자리에서 놓아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참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요즘 부쩍 이런 말을 자주 하더군요. 어머니, 다리도 자주 아프시고 피곤하실 텐데 그냥 지우랑 놀아만 주세요. 설거지나 청소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무리하셨다가 또 어디 다치시면 저희도 곤란하니까요. 말은 분명 공손했습니다. 표정도 웃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말들 속에서 진짜 걱정보단 이제 제 역할은 끝났다는 선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움직이기만 해도 어머님 또 힘쓰시네요, 쉬세요 하고 멈춰 세우고 제가 뭔가 하려 하며 이건 제가 할게요 하며 자연스럽게 밀어냈습니다. 처음엔 고마운 배려 같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알겠더군요.
쓸모 있는 존재에서 그저 조심스러운 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려. 며칠 후 식탁에서 며느리가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이번 여름에 하와이 가려고요. 지훈 씨도 휴가 내고 지우도 방학이고 딱 좋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아, 어머님은 무리시겠죠? 지난번에도 무릎 통증 심하셨다면서요. 긴 비행기 타시면 고생이잖아요. 그러니 그냥 편하게 계세요. 여행은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구나. 병든 노인 취급, 구성원 아닌 방해물 취급, 그저 조용히 보내야 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와이 여행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저는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이미 밀려나고 있다는 것, 그들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아무 말 없이 말이죠. 처음엔 서류안부터 정리했습니다. 집계약서, 등기부 등본, 도장, 통장, 모두 먼지 속에 잠들어 있던 것들이었죠. 차분히 하나하나 정리하며 확인했습니다. 이 집의 명의는 여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 있는 조용한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눈에 익은 노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어르신, 이 집 혹시 매도하실 생각 있으세요? 조심스레 묻는 부동산 사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 맞는 분 있으면 빠르게 매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되도록 조용히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을 팔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조금은 가볍게 뛰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 내외는 하와이 여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진짜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무릎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지훈이는 제 눈을 피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단단히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내 방식으로 살게. 이 집은 내가 지켜온 거고 내가 나갈 게 아니라 너희가 나가는 게 맞아.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가려다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통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작게 웃으며 화장대에 앉아 통화 중이었죠. 아 진짜 아직도 같이 살아. 언제까지 일해야 해. 무릎 아프시다. 피곤하시다 하시니까 뭐라 하기도 뭐하고 나 진짜 너무 답답해 죽겠어. 침묵이 흐르더니 며느리는 다시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와이 갔다 오고 나서 정리하려고 지금 말 꺼내면 또 상처받으셨다고 할 테니까 하와이 다녀와서 이야기하려고. 지우도 힘들어하잖아. 솔직히 이제 각자 사는 게 맞지. 아직도 같이 산다는 게 말이 되냐고. 친정엄마도 요즘 나한테 이러다 말 나온다고 걱정하셔.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켜온 거지만 지금은 나만 불청객이었구나. 모든 결심이 그날 밤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건데요. 현금 구매 가능하고 집 내부도 크게 안 보셔도 된답니다. 기왕이면 오늘 계약금 넣고 이번 주 내로 잔금 치르고 싶다는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으로 하시죠. 속으로는 날짜를 또박또박 되새겼습니다. 그날은 아들 내외가 하와이로 출국하는 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깔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들 부부가 웃으며 공항으로 향하는 그 순간 나는 이 집의 마지막 주인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조용히 수첩을 꺼내 모퉁이에 작게 적었습니다. 매매 계약 잔금 토요일 오전 11시. 미련은 없었습니다. 슬픔도 후회도 이제는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살겠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살게. 이 집은 내가 지켜온 거고 이젠 내가 정리할 차례야. 토요일 아침 며느리는 짐을 챙기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늦겠어요. 다녀올게요. 지우는 말없이 캐리어를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짧은 인사만 남긴 채 세 사람은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차 바퀴 소리가 멀어질수록 저는 더 조용히 손가락을 말아쥐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들고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계약서는 준비돼 있었고 구매자도 신중하지만 확실한 분이었습니다. 계약금은 며칠 전 들어왔고 이날 잔금까지 모두 정산되며 집은 공식적으로 제 손을 떠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텅 비는 게 아니라 묵은 먼지를 다 털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난 후 전자제품이나 큰 가구는 제가 사용했던 거라 이삿짐 센터를 불렀고 아들 가족의 남은 짐 옷까지 책, 이불, 앨범 등만 추려 작은 창고에 맡겼습니다. 그 집을 떠나는 일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경북 안동 근처 조용한 단층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작은 마당과 창가에 커튼 달린 조용한 방 하나, 딱 그만큼이면 충분했습니다. 도착한 그날 밤 핸드폰을 열어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살아라. 집은 팔았다. 너희 짐은 창고에 보관해뒀다. 주소는 문자로 남긴다. 찾든 말든 그건 너희 일이다. 그리고 연락처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문자도 SNS도 하나하나 차단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기로 누군가의 공간을 빌려 사는 인생은 여기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지우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비행기 모드가 해제되자 한 통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집은 팔았다. 너희 짐은 창고에 보관해뒀다. 주소는 문자로 남긴다. 찾든 말든 그건 너희 일이다. 그 순간 지우는 얼어붙은 듯 휴대폰을 내려다봤고 옆에 있던 아내는 짐작도 못한 채 입국 수속을 재촉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문자라도 왔어? 엄마가 집을 팔았어. 뭐? 지우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자동응답만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비로소 자신들의 집이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엔 이미 새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비어있는 거실과 떼어낸 커튼, 빈 벽이 보였습니다. 그 집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 팔았다고? 지우는 망연자실했고 아내는 곧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이기적이네. 집 팔기 전에 말이라도 해야지. 그냥 팔면 뭐 어쩌라고. 지훈도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손에 쥔 캐리어를 힘없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지금에야 뒤늦게 밀려오는 불안이 겹쳐 있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우리를 버린 거야. 아무리 전화해도 어떤 메신저로도 이젠 그 누구도 박 여사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정리하자고 했던 그 말, 이젠 되돌릴 수 없는 말이 되었단 걸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지훈과 아내는 당장 머물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지훈은 이전 직장 구조조정 이후 공백 기간이 길었고 신용등급도 낮아져 대출이 거의 막힌 상태였습니다. 전세 자금 마련조차 쉽지 않았죠. 결국 그들은 낡은 전셋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들어있던 세입자가 급히 이사 나간 흔적, 벗겨진 장판과 얼룩진 벽지. 이삿날 지우는 처음 집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로 왔어? 할머니 집이 훨씬 좋았는데. 지우는 말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아내는 조용히 눈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작은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너희 지금 어디서 지내냐? 어머니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친척들 다 알더라. 야,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다들 내 엄마 편이야. 나도 처음엔 내 입장 이해하려 했는데 그건 아니지. 전화기를 내려놓은 지우는 오래 참았던 한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척들로부터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너희 그렇게 키운 거 아니잖아. 남의 집도 아니고 내 친엄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결국 엄마가 연락 다 끊고 집까지 팔았다는 거냐?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상황. 지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셔? 왜 전화 안 해? 지우는 대답 대신 지우야, 숙제하자라며 말을 돌렸지만 딸아이 눈빛엔 무언가를 잃은 아이의 쓸쓸함이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집도, 체면도, 관계도,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려온 안온함까지,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정리의 대가였습니다. 지금 저는 경북 안동 근처의 작은 단층 주택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마당이 있고 현관문 옆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감나무 가지 사이로 내려앉는 햇빛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도시의 분주함도 사람들의 말소리도 이젠 제게 아무런 소음이 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혼자라는 게 무섭고 불안한 말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평화로운 단어가 됐습니다. 점심 즈음이면 동네 복지관에 갑니다. 저보다 조금 먼저 혼자 된 할머니 한 분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산책을 하거나 바둑 한 판을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급식 조리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봉사단체에서 반찬 나눔 활동도 하고 있어요. 무릎이 성하지 않아 오래 서 있진 못하지만 앉아서 물을 썰고 계란을 까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찬 하나에 정성을 담다 보며 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합니다. 하루가 꽉 찬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더군요. 누구를 위해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게 지금의 저를 살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예전엔 가족들 먹이고 재우는 일이 제 전부였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걸 버텼고 나를 위한 시간은 사치처럼 여겼죠. 그런데 이제는 나를 먼저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오랜 시간 제 마음을 넘겨줬지만 결국 남은 건 상처투성이의 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나로 돌려놓은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너무 단호했나?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땐 그 새벽 거실에서 나누던 그들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집 팔고 따로 살자. 각자 편하게 지내자. 그 말들 속에서 저는 다시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가족은 제가 애써 쌓아올린 그 시간과 상관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먼저 떠났던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원망이 남지 않도록 남은 삶만큼은 미련 없이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저는 인생 후반전을 처음으로 나답게 시작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두 손이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라디오를 틀고 따뜻한 국 하나 끓여 먹습니다. 밤이면 책 한 권을 펼치고 햇살보다 느린 속도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엔 오래된 일기장 대신 매일 하루 한 줄씩 나를 위한 문장을 적어둡니다. 오늘도 잘 견뎠다. 나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나는 내 친구다. 이런 말들을 매일 적다 보니 이젠 혼잣말처럼 자연스럽게 속으로 떠올려지더군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마음 한구석이 휑한 분이 계시다면 이 한마디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기 전에 당신은 당신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살아온 시간 속에 상처가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감싸 안아주세요. 당신이 겪은 시간은 절대 쓸모없는 날들이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슷한 시간을 지나온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이 조금은 덜 외로워질 테니까요.